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지금 곧 출발해야만 한다. 16km 떨어진 한 마을에서 중환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섭게 몰아치는 눈보라가 나와 그 사이의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나는 이 근처에 길을 가기에 적당한 수레바퀴가 크고 가벼운 마차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차를 끌 말이 없었다. 나의 말은 어젯밤 뼈까지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에 죽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 하녀로 일하고 있는 처녀의 말을 빌리기 위해 온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눈을 뒤집어 쓴 채 점점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어 아무런 기대도 없이 서 있었다. 그때 하녀가 나타났다. 역시 그녀는 혼자였고 등불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누가 이처럼 눈보라치는 밤에 말을 빌려주겠는가. 나는 다시 집안을 거닐었다. 이제는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초조한 기분으로 수년 전부터 비어있는 돼지우리에 쓰러져가는 문짝을 구둣발로 찼다.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바람에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말의 온기와 채취 비슷한 것이 코를 찔렀다. 아내는 마구간에서 쓰는 등이 밧줄 끝에 매달려 흔들리며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거기에 파란 눈을 한 사나이가 상자처럼 생긴 칸막이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물었다. 마차를 끌 말이 필요하십니까? 그는 팔다리로 기어서 나왔다.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구간 안에 무엇이 또 있는가 하고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았다. 나와 처녀가 나란히 서 있을 뿐이었다. 집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군요. 하녀의 말에 우리 두 사람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이리야, 이 순놈아! 이리야, 이 암놈아! 건장하게 생긴 두 마리의 말이 근사한 옆구리를 보이며 차례차례 빠져나왔다. 다리를 완전히 구부려 몸에 붙이고 보기 좋게 생긴 머리를 낙타처럼 숙이며 비비적거리고 나온 것이다. 마구간의 입구는 매우 비좁았다. 그러나 말들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긴 다리를 뻗고 머리에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있었다. 도와주거라. 내가 하녀에게 말했다. 하녀는 곧 종종걸음으로 달려가 말을 매는 가죽마구를 마부의 손에 넘겨주려고 했다. 그러자 마부는 그녀를 껴안고 얼굴을 비볐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내게로 도망쳐 왔는데 두 줄의 이빨 자국이 그녀의 뺨에 빨갛게 나 있었다. 이런 짐승 같은 놈!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채찍으로 매를 맞고 싶냐? 그러나 나는 순간적으로 이 사나이의 고용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디서 온 사나이인지 알 수 없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게 도움 주기를 거부하는데 그는 자발적으로 나를 도우려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사나이는 나의 위협에도 기분이 상하지 않은 듯 말을 수레에 매다는 손을 멈추지 않고 이쪽을 힐끗 돌아보았다. 타십시오. 사나이가 말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갖추어진 말이 끄는 마차를 타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급하게 마차에 올라탔다. 자네는 길을 모르니까 마부 노릇은 내가 하겠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그러십시오.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다. 저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로자 옆에 남겠어요. 싫어요. 로자는 완강하게 외쳤지만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예감했는지 집 안으로 도망쳤다. 문을 닫고 문고리를 채우는 소리, 곧이어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현관에서부터 집안 깊숙이 결사적으로 달려가며 불이란 불은 모조리 꺼버린 후 자신의 몸을 숨기려고 했다. 자네도 함께 가지. 나는 마부에게 말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어. 꼭 가야 하는 왕진이지만 어쩔 수 없네. 자네가 말 준비는 해주었지만 그 답례로 저 처녀를 희생시킬 생각은 조금도 없네. 그때 마부가 손뼉을 쳤다. 이랴! 그러자 목재가 흐르는 강물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처럼 갑자기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의 집 현관문이 마부의 공격으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소리인지 빛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질주감이 가득 찼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일 뿐 마차는 어느새 환자 집에 도착해 있었다. 어느새 눈보라는 그치고 말들은 조용히 서 있었다. 환자의 부모가 집안에서 뛰쳐나오고 환자의 누이 동생까지도 따라 나왔다. 나는 마차에서 거의 안기다시피 부축을 받으며 내려왔다. 그들은 시끄럽게 말을 걸어왔지만 나는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윽고 환자의 방으로 들어서자 환자는 거의 호흡을 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화롯불이 방치되어 연기가 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창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급한 일은 환자를 보는 것이었다. 바싹 야윈 환자는 열은 높은데 몸은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으며 눈은 흐리멍텅했다. 환자인 청년은 내일을 입지도 않은 알몸을 깃털 이불 속에서 일으키고는 나의 목덜미에 매달리며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선생님, 절 죽게 해주세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부모는 말없이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는 내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이 동생은 진찰 도구가 든 가방을 올려놓기 위해 의자를 가져왔다. 나는 가방을 열고 의료기구를 찾아냈다. 환자는 자신의 소망을 내게 상기시키려는 듯 침대에서 내게로 손을 내밀었다. 나는 핀셋을 집어들고 촛불로 그것을 조사하고는 다시 내려놓았다. 그렇군. 문득 나는 불길한 생각을 품었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군. 말이 없으니 말을 보내주고 급하다고 하니 한 마리를 또 딸려 보내줬어. 거기에 필요하지도 않은 마부까지 딸려 보내주시다니. 그때서야 비로소 로자의 일이 떠올랐다. 어떻게 해야 그녀를 구할 수 있을까? 이곳은 그녀가 있는 곳으로부터 1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다. 더군다나
내 마차를 끌고 있는 말들은 다루기조차 어렵다. 이 말들은 가죽끈에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또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창문을 밖에서 연 채로 두 마리의 말이 각각 다른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는 가족들이 놀라 소리치는데도 태연하게 환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난 이제 돌아가겠소. 나는 말에게 출발을 재촉받은 것처럼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환자의 누이 동생은 내가 더워서 정신이 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내 모피 외투를 벗으라고 권했다. 그러고는 럼주를 한 잔 마시라고 했다. 이때 노인이 다 된 환자의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아들을 맡겼으니 이렇게 허물없이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노인의 좁은 사고 속에 들어서면 기분이 상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럼주를 마시는 것을 사양했다. 환자의 어머니가 침대 옆에 서서 나를 불렀다. 난 곧 그쪽으로 다가가 한 마리의 말이 천장을 향해 크게 힝힝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청년의 가슴에 귀를 댔다. 청년은 나의 젖은 수염이 닿자 몸을 떨었다. 과연 내가 생각했던 대로였다. 청년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다만 혈색이 약간 나쁠 뿐인데 이는 모친의 권유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었다. 건강한 몸이었으므로 뻥하고 차면 힘들이지 않고 침대에서 내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년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나는 지방 관청으로부터 임명받은 공의로서 내 의무를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봉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물론 로자에게도 마음을 썼다. 그러고 보면 이 청년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문득 죽고 싶어질 때가 있었다. 이 지방에서 이 끝도 없는 겨울에 무엇을 하면 좋단 말인가. 나의 말은 추위 때문에 죽어버렸다. 그리고 마을에는 나에게 말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돼지우리를 뒤져야만 했다. 만일 그곳에 말이 없었더라면 암퇴지로 하여금 마차를 끌게 해서라도 달려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었다. 나는 그 집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은 타인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만일 알았다 할지라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처방전을 쓰는 일은 쉬웠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사람들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때문에 여기에서 내 진찰이 끝났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또다시 내게 헛수고를 시킨 것이다. 이미 이런 일에 익숙했다. 나의 집 야간용 배를 이용해 온 마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으므로. 그리고 이번에는 로자까지 희생시켰다. 나에게 거의 무시를 당하면서 몇 년째 오로지 나를 위해 일을 하는 그 아름다운 처녀를 방치해둔 채 이곳으로 달려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대가는 너무나 컸다. 나는 이 가족들을 두들겨 패주지 않기 위해 되도록 모든 일을 선의로 해석하며 스스로 마음을 달래야만 했다. 그들이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내게 로자를 되돌려줄 수는 없는 것이었다. 드디어 내가 진찰 가방을 닫고
외투를 입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가족들은 놀라며 내 앞에 늘어섰다. 아버지는 손에 든 럼주컵으로 코를 덮어 씌운 채였으며 어머니는 내게 실망한 듯 눈물을 보이며 입술을 깨물었고 누이 동생은 피가 흠뻑 묻은 타월을 흔들어댔다. 이 사람들은 대체 내게서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그들을 보자 나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청년은 계속 아플지도 모른다는 것을 형편대로 인정해버려도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되었다. 나는 청년에게 다가갔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내게서 자양분이 아주 풍부한 수프라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았다. 한데 그 순간 2마리의 말이 함께 울부짖었다. 그 귀를 찢을 듯한 울음소리는 다분히 나의 진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하늘의 배려인 것 같았다. 그제야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청년은 실제로 아팠던 것이다. 그의 오른쪽 옆구리, 즉 허리 근처에 손바닥만한 상처가 있었다. 그것은 다몽색이었는데 갖가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밑쪽은 어둡고 가장자리에 가까워질수록 밝아졌다. 부드러운 입자와 얼룩진 핏덩어리가 붙어 있었다. 마치 노천에서 캐낸 광산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눈을 가까이 대자 그 상태는 더욱 심했다. 어떤 사람이든 윽하는 신음을 흘리지 않고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새끼손가락만큼이나 큰 벌레까지 몇 마리 꿈틀거리고 있었다. 분홍색의 벌레에는 붉은 피까지 묻어 있었다. 벌레는 상처 속에 파묻혀 하얀 대가리를 쳐들고 작고 무수한 다리를 쉴 새 없이 움직여 밝은 곳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불쌍한 청년아, 넌 이미 죽을 몸이다. 난 너의 커다란 상처를 발견했다. 옆구리에 핀 이 꽃 같은 상처에 의해 너는 죽고 말 것이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떠올랐다.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 누이 동생은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했고 아버지는 몇 사람의 손님들에게 전했다. 손님들은 양팔을 벌려 균형을 잡으며 열어놓은 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받으면서 들어왔다. 저를 살려주실 거죠? 청년은 그의 상처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때문에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이 지역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다. 언제나 불가능한 일을 의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옛날의 신앙을 잃어버렸다. 신부는 자기 집에 틀어박혀서 미사복을 쥐어뜯고 있을 뿐인데 의사는 모든 것을 그 외과의적인 부드러운 손 하나로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나를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부리고 있으니 나는 그것을 감수하고 있을 뿐이다. 하녀를 빼앗긴 늙은 시골 의사가 어떻게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문득 가족들과 그 지역 장로들이 다가와 내 옷을 벗겼다. 선생을 선두로 한 학교 합창단이 집 앞에 서서 더없이 간단한 멜로디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노래하고 있었다. 옷을 벗기면 그가 치료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를 죽여버려라. 그것이 의사란다. 그것이 바로 의사란다. 그들은 내 옷을 마저 벗겼다.
나는 머리를 숙인 채 수염을 만지며 그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나는 매우 침착했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었고 그 상태를 지켜나갔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모두들 내 머리와 다리를 붙잡고 병자의 침대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 것이다. 상처에 불을 바람을 막아줄 도구로서 그들은 나를 눕혔다. 그리고 모두들 방을 나가 문을 닫았다. 어느덧 합창 소리도 잠잠해졌다. 구름이 달을 가렸다. 침구는 나를 따뜻하게 감싸고 말들의 머리가 창을 통해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환영처럼 보였다. 그거 아세요? 문득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부터 저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어디선가 떠밀려온 인간에 불과하죠.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나의 침대를 비좁게만 만들고 있네요. 지금 저는 당신의 눈을 후벼 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맞는 말이야. 내가 말했다. 정말이지 부끄럽다. 하지만 난 의사다.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좋다는 말인가? 나도 그다지 평화롭지는 않다. 겨우 그런 변명으로 저에게 참으라는 말씀인가요? 물론 참지 않을 수는 없겠죠. 언제나 저는 참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멋진 상처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 한 몸치장의 전부였습니다. 자네 말이야. 내가 말을 이었다. 자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네 자신에게는 전체를 보는 눈이 없다는 사실이네. 난 이미 여기저기서 많은 환자들을 보고 다녔기에 이 자네에게 단언하는데 자네의 상처는 그리 악성은 아니야. 그 예리한 각도에서 팽이를 2번 쳐서 생긴 상처일 뿐이라네.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숲속에 있으면 옆구리를 무방비로 내버려 두고 팽이 소리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네. 뭐 심지어 그것이 가까이 다가와도 모르지. 정말인가요? 혹시 당신은 열에 들떠서 나를 속이는 게 아닙니까? 지역 공의에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니 믿어주게나.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제 나의 탈출을 궁리해야만 했다.